도대체 자존감의 차이는 언제부터 생겨나는 걸까요? 유아들의 자존감을 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맞추게 될 퍼즐에는 짝이 맞지 않는 조각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첫 아이가 들어옵니다. 이 정도의 나이만 돼도 아이들은 이미 자신만의 자존감이 형성된 상태. 퍼즐을 본 아이는 흥미를 보입니다. 그러나 곧 난관에 부딪힙니다. 어른이 한다 해도 이건 이미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절대로 맞출 수 없는 짝을 넣어놨으니까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상해하다 곧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 10분이 지난 후 선생님이 개입합니다. 지윤아, 미안. 선생님이 잘못된 조각을 줬어. 이 조각으로 한번 다시 해볼까? 이제야 해결이 됩니다. 네가 잠시 후 아이들에게 6개의 표정을 주고 과제를 마친 지금의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골라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아이들의 자존감입니다. 3명은 기분 좋은 표정을, 3명은 좋지 않은 표정을 골랐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게 들어갈 때가 이번에는 없네. 엄마와 함께 맞춰보게 했습니다. 역시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엄마의 태도 차이가 혹 좀 전에 자존감 차이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알아보려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퍼즐을 맞추지 못하자 참지 못하고 방법을 가르쳐주려 애를 씁니다. 반대로 이 엄마는 아이가 끝까지 해보도록 기다려주고 있군요. 이 엄마 역시 끈기 있게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준 두 엄마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바로 조금 전 웃는 표정을 골랐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양육 태도와 아이들의 자존감이 일치했던 겁니다. 실험에 참가했던 12명의 아이들 기억하시죠? 이 아이들의 자존감과 부모와의 연관은 어떨까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부모의 역할을 해보았던 역할극. 이때 아이들이 대신 보여준 부모의 태도는 크게 3가지 방식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의 방식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나쁘다고 한 건 나쁜 거야. 네가 잘못을 하니까 걔가 네 이름을 적은 거 아니야. 나중에 너 공부 제대로 안 하면 평생 못 살아.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 나쁘다 그러면 안 돼. 비판하기. 부모들이 흔히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네가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려봐.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은 친구들이 널 좋아하잖아. 그럼 반장 뽑을 때도 널 잘 뽑지 않을까? 이 역시 부모들이 쉽게 보이는 태도지요. 첫 번째 비판하기와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나는 무능력하구나. 나는 정말 나쁜 아이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네. 이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존감에 손상을 좀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떠든 애들 이름이나 적고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평생 못 살아. 걔만 이뻐한다니까.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웃기든지 뭐 청소도 안 시켜. 친구들이 널 좋아하잖아. 네가 한번 반장이 돼봐. 그렇다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뭐 그런 선생님이 다 있어? 그치 그치. 아빠가 생각해도 그렇지. 일단 아이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태도입니다. 아이들이 사실 마음을 받아주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이나 이것들이 정리되어지면서 이제 이성을 찾게 되어질 때 바로 그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니? 라고 해서 문제 해결을 그 다음에 끌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자존감을 손상받지도 않으면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런 성과를 좀 얻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때 부모의 고민도 함께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저지르게 된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발달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부모 의도대로 아이를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강압적인 태도는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치명적입니다. 아이는 늘 틀리게 돼 있는 존재죠. 그걸 강압적으로 교정시키려 할 때 아이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한 가지는 무조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강압적인 태도 못지않게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존감을 살려준다거나 그것이 아이의 창의성을 길러준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거죠. 길을 살려준다는 생각에 과도한 칭찬을 해주는 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자아상을 키워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부모들의 자존감 지수를 체크해봤습니다. 성인의 자존감 지수가 어린 시절의 경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분이 많이 다르셨어요. 아버지는 따뜻하고 정이 많으셔서 늘 항상 함께 놀아주시고, 어머니께서는 좀 무뚝뚝하시면서 아들, 딸 차별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교육을 시켰어요. 앉혀놓고. 공부를 잘하고 못한 거에 대해서 결과 가지고는 저한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동기 경험은 그대로 그들의 자존감 지수에 나타났습니다. 부모 경험이 좋은 경우 어김없이 성인이 된 지금도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조금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동기의 경험이 그대로 성인이 된 후의 자존감으로 연결돼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그 부모들의 자존감을 그 아이들의 자존감과 비교해보자 그 역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부모가 자존감이 높으면 그 아이 역시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결과는 분명해졌습니다. 자존감은 대물림됐던 겁니다. 아동기의 경험이 성인의 자존감으로 연결됐고 그건 다시 그 자녀에게로 연결됐습니다. 갓 태어난 상태의 자존감은 완벽하게 차있거나 완벽하게 비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대단히 가변적인 상태라는 거죠. 자존감은 성장하면서 주변의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상호작용해 주는가에 따라 점차로 형성돼 갑니다. So when the child looks on the parent and looks at the way the parent deals with them, for example, if a mother is coming towards a child and she's always smiling and her affection shows in her face, then soon that child is going to see her as a mirror reflection of himself or herself. So they learn to define who they are by what they see in the mirror. This is how self-esteem begins. Secure attachment has a lot to do with self-esteem.